그러니까 그 초반에 3월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 국가직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6월달 지방직 시험. 이제 그렇게 해서 구급과 관련된 부분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4월달에 소방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3월달, 4월달 시험은 국가직 전에 각각의 이렇게 소수 직렬 부분은 사실은 고등학교 시험에 조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 학력평가, 369 학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경찰 국어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고직렬, 그러니까 사회복지하고 소방하고 경찰 직렬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항상 제가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고등학교 1, 2학년들의 모의고사 문제를 꼭 문제를 풀게 해요. 그래서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 문법에 대한 경향도 고등학교 쪽에 조금 더 치중된 부분이 있어요. 문학의 지문이 나오는 것도 거기서 많이 반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그다음에 소방, 경찰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막판 마무리 정리는 그쪽에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존의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의 국가직은 기존의 공무원 시험지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은행식의 특징과 플러스 약간의 수능과 그다음에 플러스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변별력이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국가직이에요. 네, 지방직도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한데 지방직은 문법 난이도에서는 국가직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좀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가장 최근에 봤던 이제 7급 국가직. 7급 국가직은 학생들이 보고 좀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현대시 문제가 2문제 이상이 나와서. 그러니까 현대시가 기존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현대시가 2지문이 나왔어요. 다른 시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대시 지문 하나, 고전시 지문 하나 안 나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성부의 작품, 1970년대 이후 작품이죠. 그다음 박남수의 작품 역시 1960년대 이후 작품인데 그 이후 작품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문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뼈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직렬로 말씀을 드리면 그 문법 직렬이 이제 점점 학생들한테 정확함을 요구하는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직렬이요? 대부분의 9급 행정 직렬들이, 그러니까 9급의 모든 행정 직렬들이 애매모호한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모호하다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딱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가 정확히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공무원이 되는 그 과정은 결국에는 한두 문제 변별력 싸움인 거거든요. 네. 국어는 특히 그래요. 국어는 공부를 하나하나 75점은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국어를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뽑아본 자료로는 75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에게 별거 아니네? 라고 들어오는데 국어 점수는 합격점은 사실 95점이거든요. 근데 75에서 95점 올라가는 그 갭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첫 번째, 국어 무시 현상. 국어 무시 현상이죠. 기존에 중고등학교 때 그 국어 공부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난 패턴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누가 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문 한번 읽어보고 학습 활동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풀어보면 뭐 다 90점 이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때로 올라가도 뭐 문법, 그 다음 화법, 작문, 독서 이런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 문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문 안에 답이 나와 있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 게 수능 국어거든요. 그래서 딱히 외우지 않아도 됐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선이거든요.
기존의 모든 그렇게 책으로만 봤던 문제집 보기로만 봤던 그 내용들을 암기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암기라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패러다임을 빨리 바꾸는 친구들이 있고 그거를 한 3번 듣고 나서 바뀌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제발 바꾸세요, 제발 바꾸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꼭 그래야만 되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은 기본 점수 나는 적어도 75점 잘 보니까 공부안 해도 80점 나오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80점 가지고 붙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꼭 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비율은 일단은 문법 파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하면서 힘들어하는 한자 파트고요. 생각만 해도 그 다음 세 번째 문학하고 비문학은 잘한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감으로 쓰면 전 잘해요 하는 친구들이 50인 거고요. 저는 암만 해도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50인 거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현대문법은 저는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건 85%, 9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문법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지는데 문학하고 비문학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문법 편만 공부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문법 편부터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문법 편을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이렇게 어학을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건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영어를 어려워하나 봤더니만 결국에는 국어와 연계된 부분이더라고요.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의 법칙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게 문법이거든요. 근데 국어 문법의 체계가 명확히 아이들한테 박혀 있지 않아요. 초, 중, 고부터. 그러니까 그 문법 체계를 좀 명확히 박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언어권에 그 언어가 들어와도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어 문법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아서 일단 다른 언어를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요, 요즘에는. 한자 공부는 피하고 싶은 거죠. 가능하면 그냥 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한자를 버리면 여러분들이 점수가 몇 점이 되냐면 한자 2문제를 버리면 90점이 돼버려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시험장 가서 틀리는 문제는 비문학 문제예요. 문학하고 비문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일단 기니까 촉박해서 그것들을 너무 정신없이 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자 문제는 단답 형식이라 오히려 시험장 가면 훨씬 더 쉽게 느껴져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한자를 안 봤던가 이러면서. 네. 한자는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영어 단어도 너무 힘들면 왜 영어 힘든 친구들 보면 우선순위 이런 것부터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자도 너무 힘들면 제일 쉬운 게 한자 성어예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걸 익히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 익히다 보면 다른 한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휘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고유어, 속담 이제 이쪽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고유어 쪽을 많이 준비해서 오는 직렬은 서울시. 서울시 9급, 7급 하시는 친구들은 알아요. 어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엊그저께도 제가 한 5명 학생들을 계속 상담하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서울시 준비할 건데 어휘 어떻게 해요? 어휘 어떻게 해요? 저 어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을 기준점으로 한다면 한 페이지씩 고유어를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하면 뒤돌아서면 날아가 버린대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자 성어도 이거 해도 한 수십 번 해도 잘 안 외워지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고유어를 공부하려니 이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일단 기억, 니은, 순으로 보다는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가 꼭 필요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기억, 니은, 수는 제 나중으로 가시고요. 아마 주제별 어휘 순으로 공부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암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책에 그런 유형의 책들을 뭐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과 비문학과 관련된 부분은 흔히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이 있다라는 건 그 친구들이 국어를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감이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게 빠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수험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는 감이 아니라 국어도 역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예요. 논리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감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국어 문제는 논리거든요. 그 논리대로 배운 대로 풀어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별 걱정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뭐 제가 조언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못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그 감이 있다라는 친구 앞에서 쫄지 말라고요. 이것도 배우면 문학하고 비문학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논리예요, 논리. 문학은 예술인데 결국에는 그 예술과 관련 있는 부분은 제일 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술관 가서 뭐 예술의 전당에는 이렇게 미술관 가서 이렇게 미술 작품 이렇게 감상할 때 야 저거 18세기 뭐 인상파야. 그 인상파들의 예술 기법은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 잘 보이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결국 이론이거든요. 문학의 이론. 시를 쓰게 될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서 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먼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의 이론, 소설의 이론, 수필의 이론, 희곡의 이론. 각각의 이론대로 그대로 접근하면 예술 작품은 금방 읽혀요. 근데 학생들은 무작정 접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은 거죠.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요. 이제 시험장 가면 이제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뽀르꾸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스킬인데 그 스킬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분석적으로 해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에 그대로 입각해서 풀어보시면 또 금방 풀려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는 논리라 그랬잖아요. 논리는 사실 여러 갈래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삶은 여러 갈래지만 논리는 여러 갈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학도 스킬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이성부의 봄이라는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그 작품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문이 센치로 따지면 15cm 정도 되는 지문이었었어요. 그럼 일단 그 지문 사이즈 애들이 놀래잖아요. 근데 보기 1, 2, 3, 4번 안에서 바로 읽고 답은 금방 나왔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제목이 봄이었었거든요. 제목이 봄이었었는데 대부분의 시의 제목은 긍정적인 대상들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보기 1, 2, 3, 4번 중에서 2번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시적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100%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스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생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만 사실 보기 1, 2, 3, 4번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5초짜리 문제였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비문학과 관련된 부분은요. 비문학은 언어 활동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예요. 근데 공무원은 듣기 평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듣기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두 사람의 대화 위주의 지문이 나와요. 그게 공무원에서 하는 듣기 평가의 문제 유형이에요. 그다음
말하기 활동과 관련 있는 유형은 대체적으로 말하기의 이론, 즉 토론하고 토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게 말하기 유형이에요. 그 다음 읽기를 흔히 얘기하는 독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쓰기와 관련 있는 부분은 쓰는 과정과 관련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통해 주제 알기, 개요 작성하기, 글의 전개 방식. 이게 쓰기 파트인데요. 이건 100% 이론이에요. 쓰기 부분. 네,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무작정 문제만 푼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패착 중에 하나가 비문학 지문은 그냥 읽어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처럼 다음 중 이 글의 설명상 특징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쓰기 그 자체, 글의 전개 방식 그 자체를 묻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를 묻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쓰기와 관련된 이론 부분이 이제 좀 완벽하게 그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죠. 독해 파트는 크게 시험 문제로 논설문하고 설명문이 들어와요. 여기서는 수능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수능은 그 비문학 지문이 거의 한 편의 글이 실리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이 안 실려요. 중간에 글이 잘려 실리거나 아예 짧은 글을 가지고 시험 문제로 내요. 일단 그게 제일 첫 번째 틀리고요. 두 번째는 독해는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에요. 논설문에 맞는 읽기 방식과 설명문에 맞는 읽기 방식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전부 다 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어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문학 문제를 풀면 한 문제는 맞고 한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문을 읽어내는 방식은 정말로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내야 되는 거고요. 논설문을 읽어내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논설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생각해 보면 아실 텐데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럼 주장은 대부분 맨 끝에 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끝에 읽어보고 그 다음 질문의 요지는 주장을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은 근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은 근거부터 찾는 게 지금 주안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주장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장을 알고 찾으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논설문과 설명문을 읽어내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연습이 안 된 거죠, 우리 학생들이. 국어는 저는 그 1년을 이렇게 기준점으로 한다면 2개월로 전부 다 나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총 6번이 나오잖아요. 그 6번 중에서 앞에 있는 1번, 2번 파트는 1권하고 3권, 그러니까 즉 문법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어휘 파트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3회인 거죠. 총 6회 중에서 3회. 그 3회, 그 2개월 동안은 문학하고 비문학을 같이 거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학하고 비문학은 암기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가속화시키는 단계가 문학하고 비문학이에요. 그거는 안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이 2가 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전부 다 문제풀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딱 반으로 쪼개지는 부분인 거군요. 반은 이론인 거고 반은 문제풀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론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어 공부는 충실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 점수가 95점 나오려면. 단축하고 싶으면 문법 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법 2번에서 한 번만 듣고 이해가 된다면 그 한 번은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는 10개월 공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반은 이론, 반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시간이 절대로 길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이걸 365일로 나누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론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문법은 암기. 문법은 암기고 그 다음에 국어 어휘도 영어 어휘처럼 매일매일. 그 다음 문학하고 비문학은 고등학교 문제집이 물론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안 될 수 없겠죠. 근데 9급하고 7급하고는 또 경향이 달라요. 9급 문학은요. 공무원서에 있는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 그 공무원 책에 있는 대부분의 그런 시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서만으로 충분한데 자꾸 고등학교 문제집을 보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물론 7급은 아니에요. 7급은 일부러 고등학교 문제집에 있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 작품들을 내요. 근데 1960년대 이전 작품이든 이후 작품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에만 그대로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비문학과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 그 각 작품들의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 기출문제 위주로 쭉 계속 문제를 좀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도요. 구급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어도 범위가 있어요. 어떻게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세요. 이제 초보 운전면허 딴 사람이 나 반드시 내일 부산 갈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익숙해져서 그 먼 길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문학하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기출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눈앞에 있는 그 공무원서에 있는 그거부터요. 그걸 좀 꼼꼼하게 푸세요. 우당탕탕 이렇게 풀지 말고 꼼꼼하게 그 이론을 대입해서 이렇게 푸시면 이제 금방 자신감 붙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이론으로 돌아가서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풀도 제가 아까 이제 반은 문풀이라 그랬는데요. 2로 이렇게 쪼개면 첫 번째 2,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 했을 때는요. 모르는 문제를 반드시 돌아가서 꼼꼼하게 이론책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문풀 시간에는 이제 그 시간이 또 풀어도 또 틀릴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 정리하는 그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풀 때는 이론으로 못 돌아가요. 시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풀 때는 그냥 쭉쭉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각자 시간도 단축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먼저 1번은 그러니까 노선을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노선이라는 거 하면 첫 번째는 직렬에 대한 노선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몇 년 준비하겠다라는 노선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노선이 명확하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많이 헤매죠. 그다음에 그냥 붙을 때까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붙을 때까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대부분은 선생님 저 한 2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2년이 되게 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론으로 따지면 총 이론을 4번 정도밖에 못 듣는 시간이에요. 이론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2년도 정말로 빡빡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2개월 단위로 쪼개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뭐 이쪽도 뭐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뭐 관계성이나 뭐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변수를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 노선이 정확해지면. 학생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학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떠나는 친구들은 변수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변수는 점수가 더럽게 안 오른다는 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참 안 오른다는 거. 그때는 각 과목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좀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 이제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관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굳이 얘기하는 밥 먹을 친구 찾고 뭐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저는 노량진 쪽보다는 동영상. 그러니까 나는 꼭 밥 먹을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보면 두세 사람 어울리다가 이제 10사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신경이 이제 10사람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10사람한테 신경이 가려면 당연히 인생 궁극적인 목표인 그 공무원에 들어가는 그 길은 이제 그 신경을 잘 못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사는 일이 다 마찬가지라서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제발 선생님들 좀 적극 활용하세요. 제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제일 기억나는 친구는 이 친구도 한 6년 전 친구인가? 교정직을 준비했던 머스마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기를 선생님 저는 남들 다 아는 한자, 한일, 두이 이것도 몰라요. 저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던 친구였었거든요. 너 뭐 했니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놀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까 이렇게 공부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만 당연히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빠지죠. 그리고 본인이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걔 스케줄러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스케줄러가 탁상 달력 있죠. 탁상 달력인데 1일부터 31일까지 그 탁상 달력에다 오늘 해야 될 거 빽빽하게 다 메모를 거기다가 해놓더라고요. 다이어리는 왜 안 보이잖아요. 덮어버리면. 탁상 달력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했을 경우에만 X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X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 이 X가 뭐야 그랬더니만 선생님 이렇게 해서 X가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보고서는 보니까 30일 중에서 28개가 X예요. 엄청난 거죠. 그걸 정말 2년 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걔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겠어요. 한일도 모르는 친구가 국어 자음 모음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2년 동안 꾸준히 매주마다 시험 문제를 갖고 와요. 질문 문제를 갖고 와요. 근데 막판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질문 레벨로 따지면 최상이죠. 극최상 난도 문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아, 얘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더니만 높은 점수로 붙었어요. 정말로 딱 2년 후에 교정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을 보면 저 친구의 이해도가 얼마인지가 보여요. 근데 적어도 저는 학생들의 8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지향을 해요.
80% 정도가 이해하려면 약간 편안하고 쉽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강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화편에서는 이제 그 기초 부분보다는 좀 공부가 된 친구들한테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내용이라서 거기서는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내용과 플러스 기존의 기초의 요약 정리까지 같이 두 개가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 심화편이거든요. 그래서 심화편은 그런 식으로 제가 차별을 두고 있어요. 아, 심화편이라는 게그 기본 강의에 그러니까 그 위에 또 심화편. 아, 기본 강의는 80% 이해도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편이라고 하면 심화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 강의 요약 플러스 좀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아마 이쪽 심화편은 아마 그 서울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시하고 7급 위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문법편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지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편은 문학하고 비문학편은 사실 외우는 부분은 별로 없잖아요.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문제가 풀리는 강의를 지향을 해요. 근데 지향하는 거하고 또 학생들의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또 온도가 달라서 제가 뭐라고는 부끄러워서 말씀을 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문학은 암기하는 건 없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 문학은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책은 가독성이에요. 저도 공무원 선생이라 제가 본 그 직업 자체가 책을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책들도 다 같이 보거든요. 제가 가독성 때문에요. 네, 첫 번째는 가독성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읽기 싫은 책이 있어요. 막 눈에 안 들어오는 책. 그거는 공부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뭐가 빠지더라도 가독성이 먼저 들어가야지만 이게 내가 요 정도 내용을 배웠구나라고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독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꼼꼼함이죠. 세 번째는 기출 문제를 아마 제 책이 제일 많이 실어놨을지도 모르겠어요. 1권 문법편에서 꼼꼼함은 그러니까 7급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7급의 내용까지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실용국어와 관련된 부분도 기존에 기출되었던 그런 것들은 다 아마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했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책에다가 실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문학편은 아마 그러니까 제일 지문을 많이 제가 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급은 고등학교 책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학이 준비가 될 정도로 저렇게 실어놨어요. 그 정도의 꼼꼼함을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어휘편도 마찬가지고요. 고등학교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문제집을 하나 선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수험생들한테는요. 돈은 떠나서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떤 책을 골라야 되지? 뭐가 좋지? 또 검색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보면서도 이 책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만 다 준비가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문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현대 문법 범위가 제일 좁아요. 고등학교 문제집은 실상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서에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 문제집 갖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고등학교 문법 문제집은 그냥 문제 풀이를 위한 문제집으로만 참고를 하시고요. 공무원 쪽
그 공무원서에 있는 문법 요약서가 아마 제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아마 공무원 문법이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믿고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 문법은 정확하게 좀 알아둘 것.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암기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범위가 좁은 파트가 고전문학 파트. 근데 고전문학이 그 많이 나오는 직렬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직렬은 아마 그 소방이나 법원 직렬일 거고요. 대부분의 구급 일반 행정 직렬에서는 고전문학 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고전문학 파트에서 이제 구급 적어도 일반 행정직에서 꼭 다뤄야 될 부분은 시조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그거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범위가 제일 넓은 파트가 이제 현대문학하고 어휘 파트예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범위가 좁은 거에서부터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전문법도 물어보는데 고전문법은 현대문법보다 범위가 더 적어요. 당연하죠. 고전문법은 딱 시간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딱 그때 것만 하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문법은 나오는 문제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요한 그 몇 가지를 학생들이 못 끄집어내기 때문에 막 고전문법 너무 어렵다라고 헤매는 거예요. 현대문법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고전문법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문법, 고전문법 범위가 일단 제일 좁은 파트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범위가 좁은 부분 그쪽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에선 다 보기 싫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범위가 시조는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범위로 들어가서 현대문학 파트하고 어휘 파트. 그 둘 중에서 좀 더 넓다면 당연히 어휘 파트고요. 현대문학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이론에 대입하는 방법밖에 출제를 낼 수 있는 기준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문학은 이론에 대한 걸 익히시고 스킬만 조금만 덧입히시면 돼요. 단지 범위가 조금 많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자성어하고 어휘 파트는 선생님의 능력이 20이라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80인 거죠. 그러니까 더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어휘 파트를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저도 지금 깜깜한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도 빚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단지 이제 그 길을 한두 번 더 먼저 가봤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제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공부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네, 아시잖아요. 그 혼자 방에 빛 없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무서움과 그 공포는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말은 못해도 그 공포감을 잘 이겨내는 친구, 그 다음에 이겨내지 못하는 친구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잘 이겨내는 친구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를 동년배 쪽보다는 조금 선배나 내지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의지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그런 학생들이 저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냥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이렇게 그냥 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번 직렬 정확하게 지금 노선도 정확하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계획표 365일로 짜지 말라 그랬죠 아까. 큰 덩어리부터 먼저 쪼개는 거. 그리고 3번 맞는 선생을 좀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좋다라는 말에 듣고 그냥 무작정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길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서 각 과목에 맞는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좀 그렇게 초이스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떨어진 친구들한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거든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좀 힘을 좀 길러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다 심신이 다, 지금 나락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밥 많이 먹고요. 잠 많이 자고요. 그리고 체력을 좀 비축을 하세요. 건강한 몸에 진짜 건강한 정신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비축을 좀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슬슬 나올 생각이 있으면 그때 나오세요.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네.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도 본인의 의지니까 그 의지를 그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좀 자신을 다독여야 될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결국 다 모든 게 사람 사는 게 선택의 문제잖아요. 올인한 게임이었었잖아요. 게임으로 표현한 것도 제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울 만큼 그러니까 본인의 어쨌든지 간에 장난이든 아니면 장난이 아니든지 간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준비한 시험이잖아요. 수능하고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초보자들은 아마 지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서 어떻게 내가 조언을 받아야 될지 그건 모를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했다가 이번에 안 된 친구들은 이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 친구들은 동년배와의 같이 준비하는 수험생과의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각 과목 선생님들 전문가한테 가서 반드시 상담을 꼭 하세요. 전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꼭 상담하셔야 돼요.